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이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정치부 기자들은 연휴 때 좀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하루 정도 덜 쉬게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자에 신문이 나오니까 어제 같은 경우 덜 쉬게 되고요. 네. 또 연휴 첫날은 그 전날 신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분들보다 하루 정도는 덜 쉬는 그런 꼴입니다. 네. 왜 정치인들은 요때쯤 되면은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네네. 이게 또 활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때에 따라서 기자들이 좀 따라가기도 해야 될 텐데.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선거이긴 한데, 아직은 한 4달 정도 남아서. 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보통 1년 전쯤, 최단 6개월 전쯤에 그냥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니까, 명절 때도 따라다니면서 명절을 집에서는 못 새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예, 또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네. 이 2월 지방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중진 의원 차출론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을 창당을 해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구도 자체는 새누리당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당 후보 1명에 최소한 야당 후보가 2명 내지 3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자체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좀 참고를 말씀드리면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민주당, 야당이 그때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단체장들이 야당 쪽에 굉장히 많고요. 야당 현역 단체장들의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하면 인물 경쟁력에서는 좀 새누리당이 여전히 좀 뒤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많은 유권자들한테 좀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름의 정치력을 검증받은 그런 중진 의원들이 직접 후보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울에서는 정몽준 의원, 또 경기에서는 남경필 의원, 또 인천에는 황우여 대표,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동안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당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는 이제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수도권과 특히 이제 충청권,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승부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야당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이들 지역에서 사실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중후반기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진 의원 차출론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진위원 차출론이라는 게 이 당사자들이 결심을 이미 했다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당사자들은 그 결심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진위원 차출론이 나온 것일 텐데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뭐 미뤄 짐작을 해보셔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에 출마해라 이런 요구들이 당 내에서 뭐 적지 않게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황우여 대표 본인은 하반기 국회의장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지금 송영길 현 시장이 뭐 재선에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뭐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황우여 대표는 본인이 나가서 인천시장을 한번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행보는 뭐 좀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황우여 대표가 사실 결심하지 않으면 인천시장 출마는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도 당 안팎에서는 경기지사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본인은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후 더 큰 정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무자르듯 딱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 중진의원 차출론들이 되게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실제로 중진 의원들이 결심을 해서 후보로 나설지 그 부분은 아직 장담을 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아마 양 기자님의 전가 이모저모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이해관계의 지형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왜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워낙 다선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이 당권 쪽으로 이제 틀면서 국회의장 자리가 조금 황우여 대표에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요, 이렇게 지금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네네. 예, 이렇게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는 이제 닥쳐 있는 이제 4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눈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의원, 알려진 후보를 내세우고 그 후보를 통해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의원 추출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들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7월 재보궐선거는 지금도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선거판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한 달 반, 2달 만에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요.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집권여당이 어쨌든 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둬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도 7월 재보궐선거에서는 6월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이 승리를 했으니 7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조금 더 견제하려는 이 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야당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중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지면서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욱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6월 지방선거를 이기든 지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7월 재보궐선거의 판 자체가 커지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그동안의 중진 의원 차출론을 굉장히 앞서 강조했었던 홍문종 사무총장, 이 집권 여당의 친박의 실세 아닙니까? 네네. 이 홍문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약간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가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7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좀 반영됐다, 투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늘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명도 있는 현역 중진 의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 자체가 또 한 달, 두 달 후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는 그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새정치신당이 창당하면서 조금 어부지리로 좀 쉽게 엎혀가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결코 만만치가 않은 지방선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요, 이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 혁신 방안을 제시했는데, 네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제 새정치신당, 이렇게 이제 가칭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128석, 127석이고요. 새정치신당, 가칭 새정치신당은 지금 2석에 불과한데도 어쨌든 양측이 야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기득권 정당의 범주에 지금 속해서 사람들한테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이런 방안들을 갖고 안철수 신당과 이제 적극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특권 방지법 제정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혁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혁신 경쟁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당당히 평가받아서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당 혁신 방안 또 정치 쇄신 방안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큰 선거하고 맞물리지 않아서 유야무야 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6월달인데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맹주 자리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처지이고 이러다 보니 이래저래 좀 더 실천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의지를 담아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신당 쪽에서 어쨌든 새정치를 기초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 새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단 2석에 불과한 그 그룹 자체가 아직 당을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가상 대결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 여론이 있을 때 한번 우리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내비쳤다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당 내에서도 아주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도 이런 혁신 방안들을 많이 내놨고요. 네네. 민주당도 숱하게 내왔는데 이게 큰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것에 대해서 재작년 19대 총선 때 여야 공이 이 두 가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기득권 문제하고 맞물려서 민주당에서는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어쨌든 뭐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지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거를 얼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느냐가 이 혁신 경쟁에서 안철수 의원 측에 좀 대항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뭐 하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 당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체념의 장이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종편 TV 조선의 보도.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겨우 15명인 시골 기차역에 영무원이 17명이나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차역들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0년 2억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수입의 81.3배에 이릅니다.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라는 비판이 따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가 진상을 취재했는데 우선 이 역은 승객보다 화물 취급역입니다. 따라서 화물 수입을 합하면 한 해 수입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자역이 아니라 1인당 6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흑자역인 겁니다. 영무원들은 해당 기사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혈세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그런 정말 분개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쌍용 역장한테 전화 한마디만 하고 내보냈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안 났을 겁니다. 보도 경위를 추적해보니 자료 출처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담당관은 왜곡 보도라고 밝혔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게 아주 명쾌한 자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자료 진원지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당일 타사 일간지에도 나란히 보도됐고 국토부도 당시 이들 기사를 4만 2천 명의 팔로워에게 13차례나 공식적으로 퍼나른 걸 보면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밑밥을 던지고 조선일보가 낚은 어처구니 없는 철도 노조 죽이기 모략 기사. 여기에 낚인 물고기들을 볼까요? 우선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전원책 변호사. 지금 신문에 다 보도됐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루에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7명입니다. 역장 1명, 부역장 3명, 그리고 나머지 13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 상태로서는 계획을 못해요.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이역에 17명의 직원이 있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수택 최고위원. 코레일의 방만 경영은 정말 가관입니다. 연 5천여 원의 완성 적자로 17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6,800여만 원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텅텅 써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하루 승객이 고작 15명인 역사를 17명의 영문이 지키는 비효율을 보면서도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 혈세만 계속 쏟아부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공기업이지 세금 먹는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했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직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잘 쉬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왜 신조어라고 그러죠. 요즘 그 새롭게 생겨난 용어들 그 따라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2014년 블루 휴머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블루 휴머라는 게 뭔가요?
이 블루 휴머라는 건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 오션하고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서 뭐 어떤 블루 오션의 새로운 소비자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지난 2007년서부터 그 해의 블루 휴머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뭐 분야 이런 것들이 조금 전망이 좋다 혹은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정도의 그 발표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 자체가 어떤 뭐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부 업종에 또 이 자영업자 비중이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영업자들끼리 어떤 뭐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실 때는 어떤 시장 환경이라든지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에 대해서 리서치를 사전에 좀 충분히 하시고 또 정밀하게 분석도 해보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시고 한다고 해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예시로 오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떤 뭐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흐름 같은 것들을 항상 좀 그 숙지하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뭐 창업 컨설팅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이렇게 돈을 내고 그 컨설팅을 받으시기 전에도 충분히 혼자 먼저 알아보신 후에 가셔야 조금 위험이 덜 하시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통계청에서 2014년도에 블랙 휴머리 6개의 키워드를 꼽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과거 지우개족, 또 스몰 웨딩족, 꽃보다 누나, 견우와 직녀, 또 반려족, 배려 소비자가 그렇게 6개의 키워드를 꼽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과거 지우개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요즘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떠들썩하잖아요. 네. 유행처럼 이렇게 SNS가 계속 퍼지고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각 개인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에 얼만큼 퍼져 있는지 그리고 SNS도 이제 계속 유행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사용한 정보들이 정확히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삭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이라고 해서 거의 가입한 회원들이 사망을 할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SNS 같은 계정들을 삭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례식이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 계정이라든지 접속 기록, 콘텐츠 같은 것들도 삭제를 해주고 또 요새 이제 어떤 신상 털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 정보들을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혼 부부나 취업 준비생 일반인들도 어떤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이런 전체적인 자신의 개인 계정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아마 앞으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몰 웨딩족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결혼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과도한 편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젊은 청년 계층이 결혼도 아무래도 이제 덜 하게 되고, 아이 낳는 거는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혼을 예전처럼 좀 과대하게 하지 않고,
그 가족 뭐 친지나 식구들만 혹은 가까운 이제 지인만 이제 모시고 작게 하는 혹은 교회나 식당 이런 곳에서 하는 좀 소규모 웨딩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그 사업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주택 관련된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작은 집을 어떤 수납 공간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꽃보다 누나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아무래도 그 소비나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가치형 소비의 마케팅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루비족 혹은 골드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신조어가 또 생겼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4050 여성들이 이런 그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4050 세대들이 그동안 지금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산 같은 것들이 쌓여서 소비의 중심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로 한 가정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계층들이 4050 그 주부들이 대체로 어떤 생활비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 계층에서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 윗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예전에 어머니들은 자기 위한 소비보다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한 소비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4050 세대들은 본인들을 위한 지출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혹은 뭐 공연 같은 것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네 번째는 견우와 직녀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러기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혼한 가구 중에 115만 가구가 기러기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결혼 가구 중에 10%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여성분들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 많이 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성분들이 이제 혼자도 어떤 가구라든지 가전기기 같은 것들을 다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 요새는 그거보다 더 작은 형태의 이제 코쿤하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주말에 이제 주말 부부로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보다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혹은 아이들과 이제 따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 펜션 뭐 이런 것들도 또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벌써 네. 전체 인구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4, 5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떤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 서비스라든지 또 애완견들만을 위한 TV 서비스가 이제 또 올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요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전하고는 소비자들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당장 닥쳤을 때 창업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주고 좀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아무래도 위험을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